공주가 방아를 찧고 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귀한 피를 가진 사람입니다. 세종의 손녀, 문종의 딸, 단종의 친누나.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종들이 하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손에 쥔 건 붓이 아니라 방아채입니다. 누군가의 시중을 받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왕실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삶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더 놀라운 건 이게 전설이나 야사가 아니라 조선 왕조실록에 실제로 남아있는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왕의 딸이 방아를 찧으며 살았다는 기록, 이 한 줄이 말해주는 건 단순한 가난이 아닙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한 사람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공주는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도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늘 이야기의 주인공 경혜공주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역사 속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1436년 경혜공주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아직 왕세자였습니다. 훗날 조선 5대 왕 문종이 되는 인물입니다. 세종의 장남으로서 수십 년간 세자 자리에서 대리청정을 수행하며 조정 경험을 쌓은 진정한 의미에서 준비된 왕이었습니다. 학문이 깊었고 인품이 훌륭했으며 세종 말년에는 사실상 나랏일 대부분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세종의 뒤를 이을 성군으로 조정 안팎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인물이 바로 문종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그 기대받는 왕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현덕 왕후 권씨는 경혜공주를 낳은 뒤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 문종이 그 빈자리를 채우며 공주를 깊이 아꼈습니다. 왕실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신분과 보호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 아이가 훗날 방아를 찧게 될 거라고 그 시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조선 역사에서 문종의 시대는 너무도 짧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통치 방식은 세종의 성군 정치를 이어받을 가장 유력한 계승자였음을 보여줍니다. 문종은 세자 시절 화포를 직접 개량하고 병서를 편찬하는 등 군사 방면에도 밝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만약 그가 즉위 2년이 아니라 20년을 통치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세조 치하에서 처형된 신하들은 조선 최고의 관리로 성장했을 것이고 경혜공주는 왕실 최고의 공주로 한 시대를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갖는 무게가 그토록 큰 이유입니다. 비극은 아버지 문종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1452년 경혜공주 나이 16, 문종은 세종 말년부터 이미 건강이 좋지 않았고 즉위 이후에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가정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문종이 10년만 더 살았어도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비극은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단종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사육신도 처형되지 않았을 것이며 경혜공주가 방아를 찢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문종은 죽었습니다. 조선의 역사 흐름 전체를 바꿔놓을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만들어낸 권력의 공백 속으로 야망을 품고 기다리던 인물이 파고들 기회가 열렸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경혜공주 앞에 이제 12살짜리 남동생 단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막 잃은 정치라는 것이 뭔지도 제대로 모를 어린 소년이 조선의 왕좌에 앉아야 했습니다. 왕을 보필해야 할 원로 대신들이 있었지만 왕실 안에는 훨씬 더 강력하고 위험한 인물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구,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 경혜공주에게는 큰아버지뻘 되는 이 사람이 이미 왕실 내 가장 강력한 실력자였습니다. 뛰어난 무인이었고 명석한 전략가였으며 무엇보다 권력에 대한 욕망을 감추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린 왕을 둘러싼 신하들이 아무리 충성스러워도
왕실 안에서 쿠데타를 준비하는 인물의 야심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이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계유정난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정난을 평정했다는 점잖은 이름과 달리 그날 밤 실제로 벌어진 것은 피투성이 쿠데타였습니다. 단종을 보필하던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가 수양대군이 보낸 자객들에 의해 그날 밤 살해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미리 자신의 집에 무장병력을 집결시켜 두었고 조정의 핵심 대신들을 하나씩 제거하며 하룻밤 사이에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수양대군은 이미 영의정 자리를 차지한 채 군사권과 인사권을 모두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단종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완전한 허울이었습니다. 13살 경혜공주는 그날 밤을 어디서 어떻게 보냈을까요? 실록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왕실의 공주가 그날 밤 느낀 공포와 혼란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날 이후 경혜공주의 삶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였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버지도 없는 상태에서 어린 남동생의 보호자들이 사라졌고 그 자리를 왕위를 노리는 숙부가 채웠습니다. 경혜공주는 왕실의 혈육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조선시대 공주에게 허락된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권력을 가진 자를 낳거나 혹은 침묵하거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경혜공주에게 주어진 선택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의 쿠데타가 성공하고 불과 1년이 지난 1454년 경혜공주에게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상대는 영양위 정종, 고려 개국공신 정도전의 후손 가문에서 태어난 젊은 선비로 학식과 가문 모두 왕실의 사위로 손색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왕실 혼례답게 의식은 격식을 갖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의 맥락을 찬찬히 뜯어보면 그 화려함 뒤에 불편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수양대군이 사실상 모든 권력을 장악한 상 치러진 왕실 혼례. 당시 조선에서 공주의 혼인은 개인의 감정보다 훨씬 더 큰 정치적 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주를 체제 안에 안정적으로 묶어두는 방식으로서의 결혼. 경혜공주의 혼례가 그런 계산을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당시 경혜공주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1455년 예상했던 일이 마침내 벌어졌습니다. 수양대군이 단종을 강제로 양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조, 역사에 그 이름으로 기록되는 인물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단종은 상황으로 밀려났습니다. 기록에는 자진 양위처럼 나와 있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강요에 의한 퇴위였습니다. 이제 경혜공주는 퇴위된 왕의 누나가 되었습니다. 왕실 공주라는 신분은 그대로지만 그 신분이 갖는 무게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남동생의 왕위가 찬탈되고 숙부가 왕이 된 나라에서 경혜공주는 이제 어디에 서 있어야 했을까요? 세조가 왕위에 오른 1455년부터 1456년 사육신 사건 전까지 단종은 상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정 안팎에서는 단종 복위를 위한 움직임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성삼문 등은 세조를 왕으로 섬기면서도 속으로는 단종 복위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세조가 명나라 사신을 접견하는 행사를 이용해 실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에 깊이 관여하고 있던 김질이 이득을 위해 세조에게 밀고 했습니다. 역사가 기억하는 가장 통렬한 배신 중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종 복위의 희망이 얼마나 취약한 것이었는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세조 체제에 반대하는 자들이 얼마나 철저히 감시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듬해인 1456년에는 사태가 더욱 격화됩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후대의 사육신이라 불리게 되는 6신하가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 발각되었습니다. 함께 거사를 모의했던 김질이 세조에게 밀고 하면서 계획은 사전에 탄로났고 주모자들은 모두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사육신은 죽으면서도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충절 앞에서 숙연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경혜공주에게는 어떤 공포로 다가왔을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사육신 사건 이후 세조는 단종 주변의 모든 인물에 대한 감시와 숙청을 극도로 강화했습니다. 경혜공주의 남편 영양리 정종 역시 그 촘촘한 감시망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단종이 영월로 유배를 떠났다는 소식과 그리고 그 죽음의 소식이 경혜공주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해졌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왕실의 일원으로서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는지 아니면 소문으로 들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단종의 죽음은 공개적으로 애도가 허락되지 않는 죽음이었습니다. 역적의 죽음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조 치하에서 단종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경혜공주는 남동생의 죽음을 들었을 때도 공식적으로 슬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울음조차 숨겨야 하는 삶, 그것이 그 시절 경혜공주가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사육신 사건 이후 세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복위의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1457년 6월 세조는 단종의 상황지휘를 박탈하고 노산군으로 강등시켰습니다. 동시에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의 능을 파헤치고 그녀를 폐비로 강등시키는 극단적인 조치도 취했습니다. 죽은 자의 묘를 파헤친다는 것은 세조가 단종과 관련된 모든 것을 뿌리째 지우려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혜공주의 어머니 현덕왕후, 즉 경혜공주의 친어머니가 이렇게 부관참시에 준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혜공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실록은 또 침묵합니다. 1457년 세조는 단종의 상황지휘마저 박탈하고 노산군으로 강등시켜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단종은 영월에서 사사되었습니다. 향년 17,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이라는 수식이 조금도 과하지 않은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뒤 권력의 공백 속에 즉위해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귀양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소식이 경혜공주에게 전해졌을 때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남동생,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핏줄, 그 아이가 귀양지에서 죽었다는 소식. 실록은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경혜공주가 울었는지, 분노했는지, 무너졌는지 단 한 글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관들에게 공주의 감정은 역사에 남길 만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양리 정종이 체포되던 1461년 경혜공주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남편이 언제 처벌받을지는 몰라도 결국 그날이 올 것임을 이미 예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단종이 죽은 1457년부터 정종이 체포된 1461년까지 4년간 경혜공주는 그 공포와 함께 살았을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인지 내일이 마지막인지 모르는 채로 조선시대 여성에게 남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기반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영모 죄인의 아내라는 낙인까지 더해진다면 그 이후의 삶은 거의 아무런 보호막도 없는 상태에 놓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단종이 죽은 뒤 영양리 정종을 향한 압박이 빠르게 고조되었습니다. 세조는 단종과 연결된 모든 고리를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살아있는 단종이 복위 세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면 단종과 연관된 인물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종은 공주의 남편이라는 신분 덕에 한동안 직접적인 처벌을 피했지만 그 유예는 시한부였습니다. 1461년이 되자 세조는 더 이상 그 유예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영양리 정종이 마침내 체포되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혐의는 불명확합니다. 단종과 내통했다는 것, 세조 체제에 불복했다는 것 정도가 전부입니다. 혐의는 명확하지만 구체적 행위 기록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에서 증거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신분이었습니다. 패왕의 매부라는 신분 하나가 그를 위험 인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영양리 정종이 체포된 1461년 경혜공주의 나이는 25이었습니다. 단종이 죽은 지 4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 4년간 경혜공주는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와 함께 살았을 겁니다. 남편이 패왕의 매부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비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그 4년간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도망칠 것을 권했는지, 체념했는지, 아니면 끝까지 희망을 붙잡고 있었는지. 정종이 잡혀가던 날, 경혜공주는 그것이 마지막이 될 것임을 알았을까요? 정종에게 내려진 판결은 거열형, 차열형이었습니다. 사지를 수레에 묶고 말을 달려 몸을 찢어 죽이는 처형 방식, 조선에서도 극히 드물게 집행되던 극형 중의 극형이었습니다. 사육신 일부에게도 이 형이 내려졌지만 그들은 공개적으로 반란을 도모한 주모자들이었습니다. 영양위 정종이 어떤 구체적 행동으로 이 극형을 받았는지는 기록에 충분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음에도 혹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극형이 내려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 처형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죄인 한 명의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세조가 조선 전체를 향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단종과 연관된 자는 왕실 공주의 남편이라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경혜공주를 향한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침묵하라, 움직이지 말라, 살고 싶다면. 남편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경혜공주의 나이 26이었습니다. 영모 죄인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은 조선 사회에서 사실상 모든 사회적 연결이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친척들도 거리를 두게 됩니다. 연좌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나 지인들도 왕래를 꺼리게 됩니다. 역적의 아내와 가깝게 지내는 것 자체가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혜공주는 왕의 딸이었지만 영모 죄인의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 신분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그녀는 극도로 고립된 상태에 놓였을 것입니다. 방아를 찧어야 했다는 기록은 단순히 경제적 빈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경혜공주에게 왕실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영모 죄인의 아내에게 돌아오는 것은 재산 몰수와 사회적 배제뿐이었습니다. 조선의 법 체계 안에서 영모에 연루된 죄인의 가족은 연좌의 대상이 되었고 재산은 몰수되며 사회적으로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왕실의 공주라는 특수한 신분이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했겠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 실록에 그 충격적인 기록이 등장합니다. 공주가 직접 방아를 찧으며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영상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기록이 바로 이 시기 1461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이해하려면 당시 신분 체계를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합니다. 방아 찧기는 하인들의 일이었습니다. 일반 양반 부인도 직접 하지 않는 노동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세종대왕의 손녀, 왕의 딸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희생자의 처지를 강조해 훗날 복권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과장이 더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선시대 사관들도 자신의 시대적 맥락 속에서 글을 쓴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영모에 연루된 죄인의 가족이 재산을 잃고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이 당시 조선의 실제 방식이었음을 고려하면 기록의 핵심이 실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 기록 자체가 당시 이 상황이 비정상적으로 충격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실록의 사관이 일부러 이 장면을 남긴 것은 그 비참함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경혜공주는 왕실 공주로서 당연히 받아야 했던 예우와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자결을 선택하지도 처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발적 선택이었는지 선택의 여지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경혜공주는 세조 치하의 조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이후 이야기 전체의 출발점이 됩니다. 세조 치하에서 경혜공주의 생활이 어떤 수준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방아를 찧었다는 기록 외에 그녀의 일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세조가 어느 정도의 지원을 제공했다는 맥락으로 미루어 볼 때 완전한 극빈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원의 성격입니다. 왕의 조카 딸로서 명목상의 예우를 받는 것과 공주로서 실질적인 보호와 지위를 갖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경혜공주는 전자는 어느 정도 누렸을 수 있지만 후자는 완전히 박탈된 상태였습니다. 이름만 공주인 삶, 그것이 그녀가 살아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세조는 경혜공주에 대해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주의 생활을 어느 정도 지원하도록 조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카 딸을 극빈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왕실 체면상 문제가 된다는 현실적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 피를 나눈 가족에 대한 인간 감정의 흔적도 있었을 겁니다. 세조는 불교에 깊이 귀의한 군주였습니다. 역사학계에서는 그가 권력을 위해 저지른 일들에 대한 내면의 죄책감이 불교 귀의와 대규모 사찰 건립 사업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혜공주를 향한 다소간의 배려가 그 죄책감의 일부 표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혜공주 입장에서 세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진심이든 정치적 계산이든 남동생을 죽이고 남편을 처형한 그 사람의 지원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 감사해야 하는 건지 치를 떨어야 하는 건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모순된 상황. 그 안에서 경혜공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을 겁니다. 세조가 살아있는 동안 경혜공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종의 죽음을 공개적으로 슬퍼하는 것도,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세조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했을 겁니다. 경혜공주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 실록이 이 시기 경혜공주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그녀가 그 전략을 완벽하게 수행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기록될 이유가 없을 만큼 조용하게 그저 살아있었다는 것. 세조가 죽었을 때 경혜공주는 32살이었습니다. 아버지를 16세 잃었고 계유정난을 13살에 목격했으며 남동생의 죽음을 21살에 들었고 같은 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보며 살아온 11년, 그 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 죽음이 경혜공주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도였는지, 허탈함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어 더 이상 어떤 감정도 강렬하게 느낄 수 없는 상태였는지, 세조의 죽음이 경혜공주에게 자유를 주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억압하는 존재가 사라졌다는 것,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1468년 세조가 죽었습니다. 경혜공주는 그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남동생을 죽이고 남편을 처형한 그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혜공주는 그 후로도 5년에서 6년을 더 살았습니다. 세조가 죽은 뒤 그녀는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삭발하고 비구니가 되었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조선 왕실에서 여성이 불교에 귀의하는 것은 간혹 있는 일이었지만 경혜공주의 경우 그것이 단순한 신앙활동이라기보다 세상으로부터의 철저한 은둔에 가깝게 보입니다. 세조가 살아있는 동안 억눌러야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산사의 고요 속에 묻어버리는 방식, 공식적인 왕실의 자리도, 정치적 역할도, 사회적 연결도 모두 끊어진 채 절집에서 남은 생을 보내는 삶,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마지막 생의 방식이었습니다. 세조가 죽고 나서 경혜공주에게 남은 5년 남짓한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세조의 뒤를 이은 예종은 재위 1년 2개월 만에 죽었고 그 뒤를 이어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정치적 분위기가 세조 때와는 다소 달라졌지만 경혜공주의 처지가 극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눈에서 멀어진 채 절집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누가 왕이 되든 경혜공주의 세계는 그 작은 산사 안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선택이었는지 체념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경혜공주는 1473년 혹은 1474년 무렵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사망일은 실록에 명기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향년 30 초중반, 아버지를 16세 잃고 21살에 남편을 잃고 30 초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것이 그 짧은 생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생이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아들 정미수였습니다. 경혜공주가 영양이 정종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거열형으로 처형된 아버지 없이 어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정미수는 성장한 뒤 조선의 또 다른 역사적 격변 속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1506년 중종반정, 폭정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연산군을 폐위하고 중종을 왕위에 올린 그 거사에 정미수가 참여한 것입니다. 거열형으로 처형된 아버지, 비군이로 생을 마감한 어머니, 영월에서 사사된 외삼촌 단종, 그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수십 년 뒤 조선의 또 다른 정변의 한편에 서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처럼 이상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반복됩니다. 정미수는 이후 아버지 영양위 정종의 명예회복을 위해 힘썼고 어머니 경혜공주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의 노력이 없었다면 경혜공주에 관한 기록은 지금보다 훨씬 더 희미했을 것입니다. 정미수의 삶 자체도 한편의 비극입니다. 아버지는 그가 어릴 때 거열형으로 처형되었고 어머니는 방아를 찧으며 살다가 비구니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정미수가 성인이 된 뒤 중종반정에 참여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어머니의 고통을, 외삼촌 단종의 비극을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폭군을 내쫓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에 뛰어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집안의 역사에 대한 응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방식은 때로 이처럼 개인의 기억과 결단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단종이 왕으로 공식 복위된 것은 한참 뒤인 숙종 24년 1698년의 일이었습니다. 단종이 죽은 지 241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 긴 복권의 흐름 속에서 경혜공주 가족의 기억도 서서히 역사의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살아남아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어머니의 이름을 역사 안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만약 경혜공주가 남편의 처형 이후 살아남지 못했다면 정미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 이야기도 우리에게 닿지 못했을 겁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어떤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경혜공주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조선 사회에서 세조 치하에서 영모 죄인의 아내로서 살아남은 경혜공주는 어떤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그녀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살아남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결단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결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역을 꾀하다 처형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경혜공주는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아들을 남겼고 아들이 어머니의 이름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긴 목소리가 된다는 것을 경혜공주의 삶이 보여줍니다. 경혜공주를 기억하는 것이 단종이나 사육신을 기억하는 것보다 덜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는 그녀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시각도 있습니다. 역사는 행동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에 의해서도 이어집니다. 죽지 않은 것이, 기억을 전달할 후손을 남긴 것이 때로는 가장 결정적인 역사적 기여가 되기도 합니다. 경혜공주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역사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영웅이 아닌 생존자로서, 그리고 그 생존이 만들어낸 작은 흔적들로서. 그녀는 끝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향해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왕을 죽인 사람 앞에서조차 단 한 번도 복수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쉽게 오해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삶이었다고, 결국 되돌려주지 못한 채 끝난 이야기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모든 것을 잃고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 그 자체가 아무 의미도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조선이라는 시대에서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서 끝까지 버텨낸다는 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복수는 순간의 선택이지만 살아남는 건 끝까지 이어지는 선택입니다. 그녀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하나를 남깁니다. 사라지지 않는 이야기. 만약 그녀가 칼을 들었다면 이 이야기는 그날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남게 됩니다. 그리는 지금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은 역사로 이어가겠습니다. 복수하지 않은 선택은 정말 패배였을까요? 아니면 그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경혜공주처럼 아무런 잘못 없이 부당한 상황에 처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닌 일로 비난을 받거나 어떤 결정권도 없이 삶이 뒤바뀌거나 침묵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던 순간들. 경혜공주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울림을 갖는 이유는 그녀의 삶이 특별히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 그 생존이 결국 무언가를 남긴 사람. 경혜공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권력자의 시각에서 기록됩니다. 세조의 업적, 세조의 치세, 세조의 법전 편찬. 그러나 그 기록의 행간에는 경혜공주처럼 권력도 명예도 없이 오직 살아있다는 것 하나로 역사를 버텨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사람들만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고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역사를 이루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혜공주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녀가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겪고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경혜공주, 문종의 딸, 단종의 누나, 영양위 정종의 아내, 정미수의 어머니, 조선왕조실록에 방아를 찧었다고 기록된 공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겪고도 살아남았습니다.